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48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읽고요. 손님을 좀 맞이했고, 그 다음에 밥을 좀 먹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또 큰맘 먹고 산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 꿈, 그리고 존재, 뇌과학, 명상, 철학에서의 자아의식, 에반 톰슨 지음, 이성동, 김은영 역, CIR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에반 톰슨 이분의 작품, 책은 제가 전에 생명 속의 마음 새 책, 그 책도 새 책으로 샀는데 아주 큰맘 먹고 또 샀습니다. 정가가 38,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쿠폰이다 뭐다 해서 조금 더 싸게 사긴 했는데 대단히 벽돌책입니다. 벽돌책 두께가 무려 2세 발행까지 됐네요. 대단한데 717쪽에 달하는 책입니다. 다행히 글자와 폰트가 커서 이렇게 막 꼼꼼 막 이렇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을 지금 여러 권 제끼고 있는데요. 반드시 공부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의 막바지에 좀 만나게 될 책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추천의 글도 뭐 굉장히 기네요. 누가 하셨지? 추천의 글이 글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기텐에서 스티븐 배철러의 추천사. 이 정도로 추천사가 긴 책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대작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왜 어렵냐면 뇌과학과 인지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 특히 그 중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무리는 책이에요. 자, 목차 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프롤로그 서론 1. 봄, 의식이란 무엇인가? 2. 각성, 우리는 어떻게 지각하는가? 3. 존재, 순수 자각이란 무엇인가? 4. 꿈, 나는 누구인가? 5. 목격, 이것은 꿈인가? 6. 상상, 우리는 실제 하는가? 7. 부유, 나는 어디에 있는가? 8. 수면, 깊은 수면에서 우리는 의식하는가? 9. 죽음,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 암, 자아는 환상인가? 감사의 글, 옮긴이의 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책
열심히 공부해서 이 책을 독파하는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마뚜라나 바렐리, 에반 톰슨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 제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어느 지평까지 제 학문적 수준을 높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읽을 텐데요. 206장 파트 2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의 6장 이게 파트 2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파트 3가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파트 3로 연결이 되는데 파트 3가 좀 약간 좀 더 이 책의 주제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읽어보면 알겠죠. 자, 6. 공감하는 인간 호모 심파티쿠스 4만 년 전 유럽에 정착한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들과 생김새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인간과 마주쳤다. 그들은 처음 만난 타자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 그들이 공존한 흔적은 우리 몸속에 DNA로 남아있다. 그 타자는 그동안 현대 학자들이 현생 인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짐승으로 비하해왔던 네안데르탈린이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해봐야 이 전에 표시했지만 아프리카에서 40만 년 전에 이주했던 우리 선조들하고 20만 년 전에 이주했던 우리 선조들하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인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뿐이겠습니까?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단세포였겠죠. 자가생식을 하는 거기서 시작한 생물체일 뿐이에요.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처음부터 지구의 유일한 영장이었을까?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탄생하고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30억 년 전에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에 나타난 것은 모두 인간의 등장을 위해서였을까? 그러게요. 그랬다고 하기에는 우주가 너무 넓고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타나기 이전에 아프리카 동부에는 많은 유인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현생 인류는 다른 유인원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이전의 유인원들보다 지적으로 뛰어나서 현생 인류가 된 것일까? 호모 엘렉투스나 호모 하빌리스가 약 100만 년 동안 생존한 것에 비하면 겨우 5만 년간 생존해온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유인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호모 엘렉투스나 호모 하빌리스만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5만 년이 되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속명을 가진 인류가 나머지 95만 년 동안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생존해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꽤 지가 넘어간다라는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일찍 망하는 그런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지구의 탄생과 이전 유인원의 등장을 현생 인류의 탄생을 위한 준비 단계로 폄하한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그릇된 전략을 세운다. 자신을 타자가 아닌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들은 당시 중앙아시아부터 중동 그리고 지중해와 이오니아 지역까지 광활한 지역을 통일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타자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을 바르바로스, 즉 야만인이라고 불렀다. 바르바르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페르시아인의 말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낸 의성어다. 그러고 보면 그 300이란 영화 있죠. 그 영화는 참 악의적이에요. 아주 협소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지닌 그 비주얼에 뭐 사람들이 열광하고 마치 우리 인류의 현생 인류의 조상이 그 그리스 스파르타인들인 것처럼 저 페르시아인들은 완전 괴물인 것처럼 묘사하는 참 아주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그 영화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무슨 허무맹랑한 슈퍼히어로보다도 못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익숙하지 않은 타자를 자신보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낮은 인종으로 취급한다. 특히 서양은 오리엔탈리즘적 이데올로기로 동양을 파악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는 서양이 동양을 이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정복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즘도 그러고 있어요. 미국 저 트럼프 일당들이 그러고 있죠. 근본주의로 돌아가면서 기독교 근본주의로 퇴행하면서 이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죠. 이 전략은 현생 인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도 사용됐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동부로부터 지중해를 거쳐 4만 년 전 유럽에 도착했을 때 중동과 유럽은 이미 네안데르탈린의 거주지였다. 고고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의 다른 점을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장점이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미개인이나 동물로 취급했다. 특히 신고고학 혹은 과정주의 고고학의 창시자인 미국의 고인류학자 루이스 빈포드는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별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유물이 갖는 의미에 집중했다. 빈포드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은 현생 인류와 달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네안데르탈린의 도구나 무기는 일회용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한번 사용한 뒤 전쟁터에 바로 버렸다. 다음엔 사냥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수리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무기는 여러 번 사용할 만큼 견고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혁신적인 도구를 만들지도 못했다. 쉐닝겐 나무창을 발전시켜 창 끝에 날카로운 돌을 끼웠지만 그 창은 그저 동물을 찌르는 용도에 불과했다. 창을 더 멀리 던지거나 화살과 같은 무기를 만들지는 못한 것이다. 빈포드는 이런 네알데르탈린을 에스키모와 비교해 설명했다. 에스키모는 자신이 사용한 무기나 가죽옷을 자신들이 거주지로 다시 가져오며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그것들을 수리했다.
이것이 현생 인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과연 빈포드의 주장처럼 현생 인류와 네알데르탈린을 문화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창조론의 반기를 들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기 6년 전 독일의 한 해부학자이자 고인류학자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바로 독일 본 대학의 해부학 교수 헤르만 샤프하우젠이다. 그는 종의 항구성과 전환성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불변성은 증명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태초부터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것이 증명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아직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강조한 우주관과 자연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인간이 현생 인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다른 동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묘사된다. 당시 서양인들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창세기 1장 26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유추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 신 한 명 아니에요? 우리 복수인데 우리라면. 자, 인간은 신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동물로 신 또한 인간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다고 믿었다. 우리는 가시적인 현상의 견고한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과정을 거친 변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샤프하우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용해 과학적 진리로 둔갑한 사실, 즉 인간이 태초부터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재치 있는 가설을 내놓았다. 인간의 모습이 불변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이 주장은 이성적인 유추이면서 자신이 품은 생각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용기다. 그렇네요. 샤프하우젠의 용기는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윈은 종의 기원 3세본의 종의 기원에 대한 최근 연구 과정에 대한 역사적 개요라는 부분을 첨가하면서 샤프하우젠의 과학적 가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백했다. 1853년에 샤프하우젠 박사는 탁월한 소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 사는 유기물들의 진화를 주장합니다. 많은 종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몇몇 종들은 변한다고 유추합니다. 그는 중간 과정에서 서서히 변하는 형태의 파괴로 인해 종들 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물과 동물은 새로운 창조에 의해 소멸되거나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인 재생산을 통해 그들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이 진화론도 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혁명적인 어떤 이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화론이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날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 밑에서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되는가? 샤프하우젠은 자신의 새로운 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신의 불변성을 신봉했다. 신의 불변성은 신의 형상대로 한순간에 창조된 인간에게도 적용됐다. 샤프하우젠은 인간의 불변성을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싶었다. 그는 인간이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 다른 동물로부터 변화해 오늘의 모습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기발하면서도 혁신적인 주장을 받쳐줄 고고학적 증거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독일 디셀도르프 동쪽으로 12km 떨어진 네안데르 계곡에서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다. 1856년 8월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건설 회사 노동자가 이곳에서 석회암을 채취하던 중 동굴 안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화석들을 발견한 것이다. 학자들은 이 화석들을 편의상 네안데르탈 1이라 불렀다. 네안데르탈 1의 뼈는 해골, 대퇴골 2개, 오른팔 뼈 3조각, 왼팔뼈 2조각, 장골, 어깨뼈와 갈비뼈 조각들이었다. 공사 책임자는 이 화석들을 그 지역 고등학교 교사이자 과학자인 요한 카를 플로트에게 가져갔다. 그는 이 화석들이 인간 유골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스승인 헤르만 샤프하우젠에게 보여주었다. 어느 노동자의 우연한 발견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으나 플로트의 직감과 샤프하우젠의 혁신적인 가설로 네안데르탈린이 탄생했다. 샤프하우젠의 연구실 책상 위에 두개골과 다리뼈 그리고 어깨뼈와 갈비뼈 몇 조각이 펼쳐졌다. 그는 이것들이 인간 유골이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그러나 몇몇 뼈들은 이상했다. 예를 들어 두개골은 마치 뼈로 만든 고글을 착용한 것처럼 눈 주위가 심하게 융기되어 있었다. 이것은 인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그는 이 유골을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명명했다. 샤프하우젠은 스스로에게 단순하지만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안데르탈린은 인간인가 아니면 다른 속에 속하는 유인원인가? 샤프하우젠은 1857년에 드디어 네안데르탈린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아직 출간되기 전이었기에 인간이 다른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생각은 신성모독이었다. 당시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전통적이며 과학적인 책이라고 여긴 성서에 등장하는 인종 묘사를 축자적으로 수용했다.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홍수 전설이 등장한다. 이 이야기의 저자는 대홍수 후에 인간이 농업과 와인 재배를 시작한 내용을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소개한다. 그는 아마도 까마득한 옛날 빙하기가 끝날 무렵 지구 전체를 엄습한 대홍수가 있었고 그 후에 인간이 농업을 발견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전설을 들었을 것이다. 이 전설에는 인종을 폄하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와인 재배를 시작한 노아가 술에 취해 거의 벗은 채로 자고 있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가로 열고 히브리어로 이름, 기억이라는 뜻, 가로 닫고 셈과 야벳,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자라는 뜻, 가로 닫고 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쳐다보지 않으려 예의를 갖추었다. 하지만 다른 아들 함, 가로 열고 히브리어로 흑인이라는 의미, 가로 닫고 함은 아버지의 나신을 보았다는 이유로 신의 저주를 받아 살갗이 검게 변했다는 기원론적인 해석이 첨가됐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강대국인 이집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집트인에 대한 편견과 반감의 표현도 어느 정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한 유럽인들은 유대인이 속한 셈족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있었다. 당시 유럽 해부학 교수들은 자신들이 가장 숭고한 인종이라 여기고 황인종이나 흑인들을 원숭이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폄하했다. 해부학자들은 이런 인종적인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 간의 성격 간 골격의 차이, 즉 두개골의 크기와 이마의 경사도 그리고 코의 넓이 등의 차이를 강조했다. 샤프하우젠은 혁신적인 과학자였으나 당시 학계의 인종적인 과학 구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는 네알데르탈린은 흑인과 생김새가 유사하다라고 기록하면서
유럽 기원에 대한 전설을 들먹이기도 했다. 그는 로마 군인들이 유럽을 점령하러 갔을 때 괴물과 같이 생긴 아일랜드인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거나 아일랜드인은 식인종이라 자신들의 부모를 먹어치우고 13세기까지만 해도 이들은 살림 속에 살면서 인간의 언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라고 기록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일랜드인을 거친 바이킹족이나 야만인으로 여겼다. 네안데르탈린에 대한 샤프하우젠의 오리엔탈리즘 해석은 다윈의 종의 기원 출간 이후 달라졌다. 학자들은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유래했거나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은 공통 조상 유인원으로부터 파생했다고 추측했다.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는 네안데르탈린도 현생 인류와 같은 인류였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원주민들의 두터우니 많은 네안데르탈린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네안데르탈린을 호모사피엔스처럼 별도의 속으로 구분한 학자는 윌리엄 킹이다. 그는 네안데르탈린의 두개골은 호모사피엔스와 동일한 속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여기고 화석에 새로운 용어를 부여했다. 그는 1863년 학술회의에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새로운 학명을 발표했다. 그 이후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에서 네안데르탈린의 화석이 발굴됐다.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의 유골은 35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됐다. 살짝 또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좀 어저께 피로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가 아직 약간 좀 피곤합니다. 몸이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잠시 잠 좀 깨고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졸려라.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 238조. DNA에 남겨진 비밀. 네알데르탈린이 야만인이라는 인식을 유럽에 널리 퍼뜨린 학자는 프랑스 고생물 인류학자인 피에르 불이다. 그는 1908년 프랑스 라 샤펠 오생에서 네안데르탈린의 화석을 발견했다. 라 샤펠 오생은 네안데르탈린은 그 당시까지 발견된 유골 중 가장 완벽한 것이었다. 1856년 네안데르탈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이 유골은 나이가 들어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라 샤펠의 노인으로 불렸다. 피에르 불은 해골, 덕뼈, 수많은 척추뼈의 조각, 갈비뼈, 그리고 사지뼈들로 구성된 유골을 분석해 라 샤펠 오생의 유골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피에르 불은 이 논문에서 라 샤펠의 노인이 원숭이에 가까운 야만인이라고 묘사했다. 온몸에 털이 나 있으며 긴 팔과 구부정한 등, 그리고 다리가 앞으로 굽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생 인류보다 덜 진화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인류학자들은 라 샤펠의 노인의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온 이유를 관절염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린도 현생 인류처럼 완벽한 직립 자세를 유지했다고 결론지었다. 피에르 불의 주장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비과학적인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린이라는 타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현생 인류는 유럽에 먼저 들어와 자리 잡고 있던 네안데르탈린과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유럽으로 유입된 호모 사피엔스와의 만남을 통해 등장한 일종의 잡종이다. 잡종이군요.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에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해부학적 특성을 지니게 됐다. 가장 오래된 유골은 35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자연 선택과 유전적 부동 과정을 통해 13만 년 전에 독립적인 개체 속으로 등장했다. 유전적 부동이란 집단 내에서 우연히 어떤 유전자가 고정되거나 소실되는 과정이다. 네안데르탈린은 이때부터 스페인에서 남부 러시아까지 고르게 분포해 생존했다. 이들은 8만 년 전까지 서아시아로 거주지를 확장해 유럽과 서아시아에는 적어도 5만 년 전까지 전속했으며 3만 년 전쯤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유럽과 서아시아를 차지하고 있을 때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다른 유인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봐요. 이게 서양인들과 동양인들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인종의 생물학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백인들하고 다른 거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르다고 그거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점은 분명히 있다. 알고 가자는 거죠. 다른 걸 점이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오히려 거기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른 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자, 아프리카에는 해부학적으로 네안데르탈린보다 현생 인류에 훨씬 가까워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인원이 살고 있었다. 실제로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Y 염색체의 출발점은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거주했던 유인원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과학은 이제 눈으로만 화석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거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났다. 유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 구조를 찾아내 그 숙주의 특징을 밝혀낸 것이다. 독일의 유전학자 스테판 페버는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굴한 수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린 화석에서 추출한 DNA를 통해 네안데르탈린 게놈 전체를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이 됐다고 하던데 1997년 과학자들은 역사상 최초로 화석으로부터 네안데르탈린 DNA 일부를 축출했다. 이후에는 네안데르탈린의 뼈를 통해 게놈 전체를 판독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의 유전체를 비교했더니 유럽과 아시아인의 DNA에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소량 들어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체는 아프리카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과학자들은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후 네안데르탈린과 이종교배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은 아프리카 공동조상으로부터 6만 년 전에 갈라졌고 그 이후에 먼저 네안데르탈린이 유럽,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 네안데르탈린은 빙하기에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신체 구조가 변화했다. 몸집이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다부지고 강해진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는 1942년에 저술한 동물학자가 본 종의 체계와 기원이라는 책에서
종이란 서로 간의 교배를 통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을 정의한다. 이를 생물학적 종 개념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생물학적 종 개념을 이 경우에 적용한다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은 같은 속에 포함된다. 이전에 찰스 다윈과 생물학자들은 공통의 조상에서 복수의 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에르스트 마이어에게 종이란 다른 집단을 배제시키고 자신들 가운데 자손을 배태시킬 수 있는 집단이다. 이 개념은 네안데르탈린을 처음 연구한 샤프하우젠가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더 이상 과학적 이론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가 일정 기간 유럽에서 같이 살았고 그 후에 네안데르탈린은 멸종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많은 동물들이 종종 이종교배한 사실을 밝혀냈다. 오늘날 케냐에는 올리브색 개코 원숭이와 노란색 개코 원숭이가 서식한다. 이들은 서로 교배해 오랫동안 지내왔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색의 개코 원숭이는 올리브색과 노란색의 중간을 띠는 개코 원숭이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종 교배를 통해 태어난 개코 원숭이들은 개별 개코 원숭이들만큼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식을 덜 생산했거나 오래 살지 못했다. 에른스트 바이어의 생물학적 종 개념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오늘날 올리브색 개코 원숭이와 노란색 개코 원숭이는 개별적인 종으로 생존한다. 아마도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간혹 이종교배를 했지만 두 개의 종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것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전혀 다른 이유다. 결국 네안데르탈린은 멸종했고 호모사피엔스만이 생존했다. 네안데르탈린이라는 학명을 만든 윌리엄 킹이 살아있다면 고상한 인류인 우리가 야만적인 네안데르탈린과 교배했다는 이 과학적 발견에 아마도 몹시 놀랄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안데르탈린과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은 아프리카 공동 조상으로부터 6만 년 전에 갈라섰고 그 이후에 먼저 네안데르탈린이 유럽,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라고 했는데 6만 년이 아니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아마 오타한 것 같은데 60만 년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 6만 년. 아, 6만 년이 맞는 모양이군요. 8만 년까지 서아시아로 거주 확장했으면 5만 년 거주 존속했으며 아 6만 년이 맞네요.
그렇게 이종 교배를 하고 네안데르탈린은 남고 이제 이종 교배된 우리 현생 인류가 남았다는 거죠.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가 구분이 됐다는 거죠. 6만 년 전에. 예, 그렇군요. 쉽지 않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빨리 끝나겠네요.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인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약 4만 5천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출발해 서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좀 복잡한데요.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4만 년 전에 유럽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적어도 15만 년 이상 거주한 네안데르탈린을 몰아냈다. 어떻게 이 빠른 기간 동안에 현생 인류는 그들을 대체할 수 있었을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네안데르탈린은 약 4만 년 전부터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4만 1000년 전에서 3만 9천 년 전 스페인에서 러시아에 걸쳐 거주하던 네안데르탈린의 95%가 사라졌다. 현생 인류가 4만 5천 년 전부터 유럽에 들어와 살았으므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는 적어도 5천 년 정도는 유럽에서 공존했다. 네안데르탈린은 현생 인류에게 쫓겨난 후 3만 년 전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고르함 동굴에 거주했다. 네안데르탈린의 멸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피에르 불이 주장한 현생 인류와의 무력 충돌설이다. 빙하기의 집단 간의 충돌은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현상이었다. 피에르 불은 네안데르탈린의 유골에 난 상처를 통해 현생 인류가 제작한 무기를 유추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종 내부 간의 갈등이 흔하고 이 종들 사이에 무기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론은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 거주하면서 몸에 지니고 있던 병원균을 네안데르탈린에게 옮겨 멸절시켰다는 것이다. 촌충, 결핵, 위궤양 그리고 헤르페스와 같은 병균에 감염된 네안데르탈린은 점점 약해져 사냥 채집 경쟁에서 밀려났다. 이것은 마치 1400년대 유럽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전염병을 퍼뜨려 원주민들이 서서히 멸절한 사건과 유사하다. 세 번째 이론은 사소한 기술 차이에 의한 대치다. 네안데르탈린은 현생 인류에 비해 집단 규모가 작았다. 그들의 섞기 기술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그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인류학자 제럿 다이아몬드는 제3의 챔피언치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닌 현생 인류가 그렇지 않은 네안데르탈린을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제가 읽었죠. 우리가 제3의 침팬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제3의 침팬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안데르탈린의 소멸에 관한 이론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린과 공존했고 심지어는 성관계를 맺을 만큼 유전적으로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의 구분은 선명하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네안데르탈린을 현생 인류의 친척 혹은 고대 인류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는 현생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네안데르탈린을 짐승으로 비하해 왔다. 우리 안에 있는 네안데르탈린의 문화적이며 지적인 유산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말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과학에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무자비한 거절이다. 이 태도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과학적 이론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라고 착각하는 마음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생각에 대한 개방성이다. 학자들은 새 이론이 유추한
결론과 그것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살핌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자료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새 이론이 현재 이론을 정복시킬 정도로 생소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예, 이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과학은 새로운 발견과 참신한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변신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우리 몸에 남아있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학적 생식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타자가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경이롭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좀 다소 긴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긴 했는데요. 좀 체크한 부분만 다시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약 4만 5천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출발해 서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4만 년 전 유럽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적어도 15만 년 이상 거주한 네안데르탈린을 몰아냈다. 어떻게 이 빠른 기간 동안에 현생 인류는 그들을 대체할 수 있었을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네안데르탈린은 약 4만 년 전부터 자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4만 1000년 전부터 3만 9천 년 전 스페인에서 러시아에 걸쳐 거주하던 네안데르탈린의 95%가 사라졌다. 현생 인류가 4만 5천 년 전부터 유럽에 들어와 살았으므로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는 적어도 5천 년 정도는 유럽에서 공존했다. 네안데르탈린은 현생 인류에게 쫓겨난 후 3만 년 전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함 동굴에서 거주했다.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네안데르탈린
예. 예,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 있었던 인류의 이름을 참 찾고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서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쪽에 인류 이름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